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 아주 오랫동안 시어머니의 구박과 갈등 속에 계셨던 우리 사연자님이 이 문제들을 한 번에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사연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조금 넘은 여성입니다. 요즘 날씨도 춥고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연 유튜브 덕분에 심심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겐 모두 각자의 사정과 사연이 있는 만큼 제 사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아닌데요. 결혼한 시댁이 너무 별로라서 결혼한 게 힘들 때는 많이 있었죠. 사실 사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참 많았거든요. 사실 별로 트러블이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굉장히 평균에서 벗어나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의심도 많고 자린고비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너무 잘 써서 문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써서 문제죠. 그리고 자기한테 당연히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 문제이신 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딱 자기 친정 남동생만 예뻐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외삼촌 되는 분이시죠. 남편은 형제가 셋 중에 둘째인데 그래도 시아주버님은 시어머니가 많이 편애를 하셨어요. 도련님은 막내라고 또 편애하셨던 것 같고요. 다만 남편은 둘째라서 좀 샌드위치처럼 낑겨있는 위치여서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런데 남편은 워낙 무던하고 느긋한 성격이라 그런 것에 그다지 구애받지 않았고 지금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자기는 워낙 어린 시절부터 당해온 사별이라 이미 익숙해져 있다면서요. 당연히 남편과 결혼한 저 역시도 홀대의 대상이었죠. 아니, 저는 홀대의 대상이었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벗겨먹는 대상이었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는 남편이 둘째였는데도 제일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래서인지 아주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이 잡는데 이골이 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를 다루는 데는 정말 정통에 계셨던 거였죠. 어느 정도였냐면 시어머니는 제가 가계부 안 쓰는 걸 알고 정말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너 대체 젊은 애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머님, 하지만 제가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어서요. 너 전업주부로 집에만 있는 주제에 내 아들 버는 걸 족족 다 써버리겠다는 거잖니? 대체 제정신이 똑바로 밖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니? 가계부 안 써도 요즘은 카드 어플로 알 수 있어서요, 어머님. 제가 그건 다 체크하고 있는데. 그거 쓰면 네가 돈 아낄 생각이 드니? 안 들잖아. 그리고 카드라니. 카드는 잘라버려야 하는 거야. 그게 과소비의 근원이야.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할부 같은 건 쓸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채로 당장 네 지갑 가져와라. 가져와서 카드 전부 쏟아내라 하시고서는 그 앞에서 카드를 가위로 자르셨죠. 저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다 보여드렸더니 큰 가위를 가져와서 죄다 조각조각 잘라버리시던 그 손끝이요. 잘 살려면 무엇보다 절약이다, 절약. 네 남편 내 아들이지만 그리 능력 좋은 애 아니야. 걔는 월급쟁이다. 어차피 버는 거야 거기서 거기니까 꼭 돈을 아주 잘 아껴야 지금처럼 서울에 집도 사고 잘 살게 되는 거야. 지금이야 내가 이러는 게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겠지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니까 새겨 들어라. 시어머니는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고 지금도 노후가 그리 걱정되는 편은 아니셨죠. 생각보다 상당히 여유 있게 사시는 편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린고비이면서도 본인이 필요한 일에는 돈을 잘 쓰는 편이셔서 파출부까지 두고 계실 정도였죠. 사실 파출부는 시아버지한테 정말 조르고 졸라서 허락받으신 거라고 하던데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돈 관리를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뭐 큰돈 관리만 엄격하시고 생활비 한도 내에서는 시어머니가 자유롭게 쓰시는 정도는 허락하셨기에 시어머니가 멋대로 구시는 거긴 했지만요. 대신 시아버지는 각종 보증이나 대출, 주식 같은 쪽으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쪽으로 사고를 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시어머니는 저한테 카드를 빼앗아 죄다 잘라놓으시고는 가계부를 하나 가져와서 쓰라고 던져주셨어요. 너 오늘부터 이거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나한테 검사 받아라. 네? 하지만 어머님. 다른 소리 말고 너 소비 습관을 내가 딱 잡아주마. 어디 내 아들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해? 전업주부면 그에 걸맞게 완벽하게 살림을 해야 하는 거다. 그게 억울하면 너도 돈 벌어오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참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주변에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며 결코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옆에 있는 남편에게라도 의지하려고 남편이 왔을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지만 남편은 워낙 무던하고 느긋한 사람이라 태평하게 굴더라고요.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뭐 어때서 그래? 그냥 그까짓 가계부 써서 좀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살림을 다 아시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무슨 학생이야? 검사를 받게? 뭐 어때? 당신이 뭐 과소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야 다 이해하실 텐데. 이해 분명히 안 하실 거라고. 안 하시면 뭐 꾸중 정도 하시겠지. 그거야 뭐 어때? 나도 그러고 자랐어. 그냥 당신이 이해해. 뭐 어떠냐, 괜찮다 소리만 하는 남편을 그때 정말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주먹이 오는데 남편은 또 다른 때는 너무 온화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정말로 가계부를 써오라고 해서 검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같이 소비 목록을 죄다 적어야 했고 가격과 왜 샀는지조차 적어야 했죠. 저는 과소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뭘 사고 싶은 걸 산다고 해도 소소하게 예쁜 머리핀이나 헤어밴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시어머니는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얘, 너는 대체 뭐 한다고 이런 걸 산 거니? 머리핀이요? 그거 그냥 제가 사고 싶어서요. 너무 예뻐서. 이걸 5,000원이나 주고 사? 아니 그냥 실핀 꽂아라. 집에 고무줄도 많으면서 왜 대체 쓸데없는데 돈을 쓰는 거야? 어머님, 그런데 그래도 5,000원밖에 안 하는 건데 제가 머리가 자꾸 흘러내려서요. 그렇다고 실핀 꽂긴 너무 작고. 핑계대지 마라. 땅을 파봐라. 5,000원이 나오나. 시어머니는 항상 말끝이 그거였어요. 땅을 파봐라. 돈이라는 게 나오나.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싫었는데 그래도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말대꾸라도 했다가는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를 꾸지람하실 거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워낙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성미도 엄하고 불같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 집안 사람들 모두가 어려워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계부 검사를 몇 달 받다 보니까 진짜 하다 뭐 펜 하나 사는 것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켜놓고서 작은 수건 하나를 계속 카트에 담았다가 뺐다가 하는 걸 보고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고민을 해? 그냥 사 그거. 수건 필요하잖아. 어, 그런데 어머님이 이것도 보고서 나한테 왜 샀냐고 할까 봐. 오빠 월급도 다 알고 엄청 빡세게 보신단 말이야. 아유, 그렇게까지 하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월급인데 내 와이프인 네가 그 정도도 쓰는 걸 힘들어야 할 정도로? 그래, 나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계부 검사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말려달라고 했잖아. 아니, 난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지. 그렇게까지 하고 계신다고. 그건 네가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봐. 엄마가 그렇게까지 꽉 막히시진 않았을 거야. 너무하시네 좀. 남편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도 제대로 모르는 아들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꽉 막힌 분이었고 자기 고집대로 밑에 사람이 안 따라와주면 정말 미친 것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인 게 올라와서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죠. 벌써 몇 달 가계부 검사 받았다고 수건 하나 사는데도 몇 시간을 고민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데 만약 1년 넘고 몇 년 동안 계속 검사를 받았다간 제 소비라는 게 없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의 월급이 잘 모이고 있냐고 하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용돈을 요구하셔서 거기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용돈이라니 황당하시겠지만 시어머니가 가계부를 검사하시니까 저희 집에 돈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얼마나 목돈이 모이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때때로 본인이 필요하실 때마다 돈을 요구하셨어요. 예, 많이는 아니고 내가 이번에 모임에 나가는데 몇만 원이 비는구나. 그 정도는 네가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다오. 네? 네. 동창회건 뭐건 어머님 모임은 뭐가 그렇게 많으신지 모임을 목적으로 저에게 돈을 때때로 타가시는데 있는 돈을 핑계로 대서 거절하기도 어려웠던 저는 그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드리고는 했어요. 정말 속상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아직 20 중반이었던 새 며느리가 강압적인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대거리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마도 제가 조금만 더 나이가 있고 세상 경험이 있었다면 그렇게 호락호락 잡혀 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또 그 주에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가계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계부를 가지고 가서 내놓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계부를 훑어보시더니 한 항목을 짚으셨어요. 고기 왜 이렇게 비싼 거 산 거니? 그게 제 생일이 다음 주여서요. 신랑이 이번 주에 고기 좀 좋은 거 사 먹자고 해서요. 다음 주인데 왜 이번 주에 이걸 샀어? 세일해서요. 그리고 신랑이 다음 주에 너무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이번 주에 고기 좋은 거 먹고 다음 주에도 빨리 들어올 수 있으면 외식하자고. 돈을 이중으로 쓰는구나. 이중으로 써.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까지 생일이 뭐라고 네가 2번이나 돈을 쓰는 거니? 그리고 생일이라고 꼭 좋은 걸 먹어야 할 이유가 뭐야? 넌 태어나면 꼭 그렇게 비싼 고기 먹어야 한다고 달고 태어났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싼 걸 사서 먹는 거야? 그게 어머님, 이거 그래도 세일해서 싸게 산 건데. 웃기지 마라. 너 그렇게 좋은 고기 샀으면 시부모님께 먼저 드려야 예의인 거야. 지들끼리 쏙 빼먹고 나서는 말이 많네. 게다가 뭐? 다음 주에 애비 시간이 괜찮으면 외식까지 한다고? 생일 같은 걸 잘도 챙기는구나. 애비 월급이 대체 얼마나 많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니?
어머님, 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이고. 남편 생일은 챙겨도 아내 생일은 평일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생각 없는 거사. 시어머니가 우르르르 욕을 쏟아놓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위축이 되었지만 계속되는 험한 말 속에서 뭔가 되게 속에서 울컥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뭐길래 생일에 고기 좀 좋은 거 그것도 세일해서 남편하고 둘이 구워 먹는 게 그렇게나 잘못인가? 그러는 시어머니는 사실 본인 생신에 한우 2뿔짜리 사오라고 해서 점심에 구워 드시고 저녁 때는 가족 전체가 나가서 외식을 하고는 했어요. 계산은 당연히 삼형제 자식들이 나눠서 냈고요. 외식도 아주 호화로운 곳에 가서 하고는 했죠. 시아버지는 대출이나 보증, 주식 같은 건 극도로 혐오하시지만 가족들이 먹고 쓰는 건 그래도 넉넉하게 해야 하는 편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외식 장소 예약 잡을 때도 무척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순간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스쳐 지나가면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가계부를 들고서 제가 쓴 부분을 죄다 찢어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열을 올리면서 저를 욕하다가 깜짝 놀라서 주춤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돈 쓰는 꼴 안 보여드릴게요. 됐죠? 뭐라고? 근데 그건 대체 왜 찢는 거니? 가계부 이제 안 쓸 거니까요. 안 쓰고 안 보여드리면 돈 그렇게 엉망으로 쓰는 꼴도 못 보시겠죠. 그럼 된 거죠? 뭐? 예!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를? 제가 몰려. 아니, 그렇게 머리핀 하나 고기 한 점 사는 것도 아까워 죽겠으시면 어머님이 좀 사주세요. 제가 제 남편 돈으로 쓰는 건데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이시니까, 어른이시니까 최대한 의견 맞춰드리려고 이 가계부도 쓴다고 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매일 듣는 말이라곤 막대 먹고 험한 말뿐이니 저도 더 이상 못 쓰겠네요. 저는 몇 달이나 눌려서 참아왔던 속을 쏟아냈어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저나 시어머니나 서로 격앙된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쩜 이렇게 파렴치하니? 좋은 습관 길러주겠다는 시어미를 이렇게... 좋은 습관 어머니나 가지고 계세요. 전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 버리고서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집으로 와버렸어요. 오는 길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돈 한 푼 쓰는 것도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집에 와서 한바탕 울고서는 잠이 들어버렸어요. 저녁 때 퇴근해서 온 남편이 저를 깨울 때까지 아주 깊이 잤죠. 친정에 전화를 해볼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봤자 더 가슴만 아파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잠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자 싶어 세상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저를 깨워서 한참 등을 두드려 주더라고요. 고생했어. 진짜 엄마가 좀 심하게 굴었나 보네. 당신 어떻게 알아? 아버지한테 전화 받았어. 아버지가 낮에 집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는데 엄마가 거실에서 울고 있더래. 그래서 자초지정 들어보고 찢어져 있는 가계부 훑어봤더니 정말 너무 심했다고 아버지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아버님 너무 감사하다. 저는 남편한테 꼭 안긴 채로 한참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셔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남편하고 제가 시댁으로 갔더니 이미 식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점잖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이 사람이 뭘 가르치려다 보니까 너한테 실수를 했구나.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게다. 난 그냥 좋은 습관 들여주려던 거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뾰루퉁한 얼굴로 화가 나 있었지만 워낙 무서운 시아버지 앞이라서 그 이상은 못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참으면서 고개 숙여서 사과를 받아들였죠. 그날은 정말 식사가 맛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대체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건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발걸음을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도 있으셨겠지만 약간 저희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시는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한테 트집 잡는 걸 그만두신 건 아니었어요. 한동안은 잠잠했죠. 시아버지가 집에서 화를 내셨다고 들었으니 시어머니가 꽤 오랜 시간 저한테 뭐라 안 하신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부터는 슬금슬금 다시 시어머니 특유의 트집 잡기가 시작되었어요. 너 오늘은 애비 아침밥 새로 해준 거니? 네, 해줬어요. 따뜻한 밥 아침에 해서 먹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요. 반찬은 몇 가지였니? 어제 먹던 치킨 데워서 볶아줬고 김치하고 무나물하고. 제정신이니? 어제 먹던 걸 데워줬다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화내시기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를 혼내던 그 부분들을 다시 가져와서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차마 가계부를 다시 쓰라거나 돈 쓰는 걸 영수증까지 가져와서 검사를 받으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똑같았어요. 정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이제 가계부 검사도 안 맡으니 그 정도는 그냥 참으라더군요. 우리 엄마 성미가 원래 그래. 그거 다 못하시게 하면 화병 나서 누우실걸? 그 정도는 자기가 좀 참아. 대체 이런 걸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몇 끼니 반찬이 몇 갠지 새로 했는지 빨래는 언제 했는지 다림질 하루에 몇 번 하는지 죄다 이야기하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자기야, 그런 걸 왜 다 진짜로 말해? 그냥 거짓말해. 내가 다 맞춰줄 테니까. 우리 엄마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자기 말이 다 맞다고 해줄게. 그런다고 될까? 그러고 보니 남편 말이 맞기도 했어요. 저는 어른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양심상 꺼려져서 하지 않았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박하게 구시는데 제가 굳이 진실만을 말할 필요가 있나요? 거짓말 안 하고 신의를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사이에 하는 거죠. 저는 남편의 말에 그럴까? 하고는 남편하고 말을 맞췄어요. 아침에는 항상 제가 3가지 반찬 이상을 새로 해주고 국도 새로 하고 밥도 새로 해주는 것으로요. 저녁에는 5가지 이상 반찬을 해주고 매일같이 찌개도 새로 끓여준다고 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를 속여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거짓말을 짜서 둘이 입을 맞춘다는 게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들들 볶으시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오지도 않으시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을 때 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 어제 저녁 찌개는 새로 끓였니? 네, 어머님, 그럼요. 무슨 찌개 끓였니? 밥은 새로 했어? 그럼요, 어머님. 김치찌개 돼지고기 잔뜩 넣어서 끓였더니 그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애비가 김치찌개는 안 좋아할 텐데. 그래도 제가 끓여준 것은 잘 먹던데요. 밥 한 공기 남기지 않고 아주 싹 비웠어요. 그래? 시어머니는 미심쩍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항상 제가 어물거리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통화가 끝나는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묘하게 제가 당당하게 죄다 대답을 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신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오늘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했었지? 자기한테도?
나한테 어제 저녁 잘 먹었냐고, 찌개 뭐였냐고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많이 넣은 거라고 대답했지. 완전 맛있었다고 말했어? 그랬지. 사실 어제는 저희가 치킨 배달을 시켜서 저녁을 때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말을 맞추기를 일주일 동안 찌개와 반찬 메뉴를 짜서 그걸 서로의 수첩에 적어두고서 어제 저녁엔 뭘 먹었다고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하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성공적으로 속여 넘긴 게 그때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남편하고 깔깔 웃으면서 그날은 정말로 흰쌀밥을 새로 해서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서 끓여주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맛있게 싹싹 잘 먹더라고요. 사실 내버려두면 저는 나름대로 남편한테 음식도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외식도 하고 싶을 때가 많으니까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등을 시켜서 배달해다 먹는 경우도 많기는 했죠. 하지만 저희는 아직 젊었고 당연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도 먹고 싶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걸 조금도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구셨는데 남편은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음식 되게 못했거든. 정말?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시던데? 그건 자기가 매일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게 아니니까 그렇지. 맨날 같은 음식만 내놓으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걸 시도하면 완전 음식이 먹을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았어.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다못해 김치도 너무 짜거나 너무 맵거나 둘 중 하나라서 아무도 우리 집 김치는 안 먹었어. 그래서 결국 김치 사다 먹기 시작했고 지금도 산 김치 드시잖아 우리 집에서는. 지금도? 아니 지금 김치 어머니가 담그신 게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 진짜 김치 못하거든. 집에서 담근 김치 먹고 싶을 때는 외삼촌네가 갖다 주실 때뿐이었어. 기가 차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한텐 반찬 가짓수 운운하면서 무조건 다르게 해나가라더니 정작 자식을 키우실 땐 같은 음식을 내놓거나 먹을 수도 없는 맛없는 음식을 하셨다니. 그래놓고선 어떻게 저한테는 그런 뻔뻔한 요구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일단 저는 겨우 끓어오르는 화를 눌러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시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외숙모랑 외삼촌이 어머님한테 되게 잘하시는 편이었나 봐. 잘하셨지. 근데 또 그만큼 우리 엄마도 외삼촌네한테 잘했어. 아니, 잘한 것도 넘어서서 좀 과하게 하셨지. 남동생이 아니라 무슨 장남처럼 예뻐하셨으니까. 젊었을 때 사실 우리 엄마가 외삼촌 사업에 돈 자기 이름으로 대출해줬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나 그거 처음 들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외삼촌이 예전에 무슨 호박집인가? 그런 건강식품 사업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될 걸 알고 투자를 안 하니까 엄마한테 하소연을 한 거야. 자기도 알지만 우리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대출이나 보증 이런 거 완전 싫어하잖아. 한 거 걸리면 난리 나고. 엄마가 큰맘 먹고 아빠한테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사업 투자다. 뭐 잘 될 거다 하면서 말했다가 아버지가 쌩 난리치고 엄마 혼내셔서 다시는 말도 못 꺼냈고. 아니 그런데 어머님이 본인 명의로 대출하셨단 거야? 그렇지. 엄마가 자기 명의로 대출해서 외삼촌 사업에 쓰라고 주신 거야. 그래서 외삼촌 사업이 잘 되었을까? 당연히 안 됐지. 그래서 엄마가 자기 명의로 대출한 돈은 당연히 못 돌려받았고 그거 나중에 아버지한테 걸려서 아주 집안이 뒤집어졌었어. 아버지가 당장 갈라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부부 신의를 다 어기고 이렇게 속인 채로 마음대로 돈 대출해서 빌려주는 거 못 본다고 하셨어. 여기서도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리도 돈 하시더니 저런 일까지 벌이셨다니. 어이는 없었지만 아무쪼록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제가 한꺼번에 입을 맞춰서 대답을 하니까 시어머니는 차마 저에게 혼낼 거리를 찾아내지 못했던 거죠.
저는 좀 느긋해져서 이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와도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뭔가 재미가 없는지 전화가 뜸해지셨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나니 이제 굳이 남편하고 말을 맞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느긋해서인지 그때쯤 임신이 덜컥 되더라고요. 사실 아이 계획은 좀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왕 들어선 아이를 지을 수는 없었으니 그대로 낳아서 기르기로 했죠. 제가 임신이 확정되고 난 날 남편은 기뻐하면서 제 손을 잡고 거의 울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사실 몇 년 뒤에 아기 계획 세웠었지만 지금 우리 아기가 드디어 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다. 나도 좋아. 생각보다 빠르지만 상관없는 것 같아. 우리 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럼 우리 아이인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거야. 자기도 이제 진짜 몸 조심해. 오히려 임신 초기가 더 위험하다더라. 몸 가능한 움직이지 말고 가능한 조심하면서 앉아있도록 하고. 알겠어. 꼭 그렇게 할게. 시댁에도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정말 많이 기뻐하시더군요. 반면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어딘가 시큰둥한 얼굴이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한 게 무슨 유세냐는 듯 눈을 흡뜨고서는 저를 위아래로 바라보셨죠. 이제 아이 가졌다고 뭐 더 게으르게 굴면 안 된다. 너 원래도 너무 게으른 애라서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애를 낳으면 네가 엄마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모범적으로다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어머님. 넌 정말 어느 순간부터 대답만 잘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셨지만 제게 트집 잡을 만한 거리를 발견하지 못하셔서 한숨만 푹 내쉬셨어요. 남편과 그렇게 한번 시어머니를 속여 넘긴 이후로는 시어머니한테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임신한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괜찮다, 세아가. 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한 아기만 낳으면 된다. 뭐 아들이면 좋겠지만 딸이어도 좋다. 어차피 우리 집안에는 뭐 손자가 이미 많으니까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편애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훨씬 나은 반응이셨어요. 어차피 정말 시댁에는 시아주버님네 손자가 둘이나 있었고 시동생네에는 손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죠.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흔드셨어요. 아니 차라리 손녀가 좋겠다. 우리 집에는 손녀가 없어. 손녀라니 정말 얼마나 이쁘겠냐. 꼬물꼬물하고 사랑스럽겠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손자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손녀를 낳는데도 낳는 거지. 뭐 손자는 이미 많은데 뭐. 나는 손녀라도 괜찮아. 아무튼 어느 쪽이라도 좋다. 부디 건강하게만 낳아라. 시아버지께서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말을 듣고 나니 저도 참 좋더라고요. 남편도 싱글벙글하면서 말했어요. 저희도 파출부 아주머니 한 분 쓰려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힘든 일들 맡기면 훨씬 이 사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뭐 아내 몸은 남편이 생각해줘야지. 꼭 써라.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웃었어요.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당장 파출부 아주머니를 구했어요. 남편은 우리 동네에서 일 잘하신다는 분을 수소문해서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인상도 좋으셨고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유, 세댁. 임신했을 때는 초기에 조심해야죠.
힘든 일이 있으면 남겨놨다가 나한테 맡겨요. 내가 정말 일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페이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됐어요. 난 그냥 받던 대로만 받으면 돼요. 파출부 여사님은 성격도 시원시원했고 일도 정말 잘하셨어요. 여사님이 머무르신 지 6시간 정도 되고 나서 집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같은 청소라도 제가 하는 것과 여사님이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요. 같은 청소기와 같은 걸레로 어쩜 이렇게 결과물이 다른지 모를 일이었죠. 와, 여사님, 제가 한 거랑 정말 달라요. 저도 나름 청소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 건 제대로 된 청소가 아니었나 봐요. 아이고, 칭찬해주니 부끄럽네요. 제가 좋아하니까 여사님도 웃으시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사님이 푸근해 보이셔서 첫 만남부터 정말 좋았어요. 여사님은 일주일에 2번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올 때마다 냉장고 청소며 화장실 청소며 밀린 일들을 전부 해주셨죠. 그러면서 저는 여사님이 잠시 쉬실 때를 틈타 커피도 타드리고 마주 앉아서 이것저것 수다를 떨거나 조언을 얻기도 했죠. 그렇게 제법 한참이 지났어요. 제 생각에 1~2달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저도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고 여사님도 저희 집에 많이 익숙해진 상태였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가 전화통화로 들볶는 걸 그만두신 지 좀 되었기에 별다른 부담감 없이 전화를 받았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오랜만에 너한테 싫은 소리 좀 하려고 전화했다. 네? 그때부터 벌써 불안한 기운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붙들고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니? 대체 살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네가 게으르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네? 제가요? 하지만 어머님, 저 요즘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는... 너 요새 애비 아침밥 반찬 몇 개 해주니? 뭐 빵, 떡 이런 걸로 해주고 있지 너? 그게... 딱 잘라 아니라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당하는 거라서 제가 순간 대답할 틈을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너 내가 그동안 그렇게나 봐주고 말을 안 했더니 그러더니 곧바로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리고 뭐 현관 청소, 베란다 청소 이런 거 매일매일 하는 거야. 남한테 맡기지 말고. 어머님, 그건... 그리고 너 애비 다림질 제대로 안 해주지? 지난번에 우리 집 왔을 때 애비 양복이 꾸깃꾸깃 다 엉망이더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그건 그이가 너무 옷을 험하게 입어서 아침에 다려져서 나가도 구겨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또 변명이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임신 초기라 신경을 평소보다 못 쓰는 것도 있지만... 누구 내 안 낳았니? 어디 임신이라고 유세야? 난 애를 3이나 낳았다. 그것도 아들만 3이었어. 그 열악한 시절에 아이 3 임신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3 낳은 내 앞에서 무슨 유세니?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난리를 치셨어요.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제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중반부터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 내가 앞으로 매일 전화할 거다. 내가 그동안 봐준다고 편하게 뒀더니 아주 엉망진창이구나.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눈앞이 캄캄해서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느긋하게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아유, 지난번에도 거짓말하면서 넘겼잖아. 심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드려. 우리 엄마 그냥 그게 취미인가 봐. 여보,
취미라고 그냥 넘기라고? 그거 매일 들어야 하는 내 기분은 어쩌고. 에이, 설마 매일 그러시겠어? 자기야, 나도 정말 회사에서 많이 피곤해. 요즘 명예퇴직할 사람 나오라고 계속 상사들이 그런단 말이야. 나 잘리지 않으려면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사실 그때 남편의 회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남편은 이직을 해야 하는 건가 무척 고민이 많은 상태였죠. 사실 명예퇴직을 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였는데 회사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젊은 직원도 다 자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고 했어요. 명예퇴직이면 퇴직금이라도 많이 받지 험악한 상황에서 잘리면 그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저는 남편한테 더 이상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얼마간은 제가 참아보기로 했어요. 정말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남편에게 계속 제가 더 스트레스를 주느니 제가 좀 참아보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정말 매일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험하게 말씀하시고 저한테 거친 말씀을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맞는다는 거였어요. 마치 우리 집 사정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 같았죠. 심지어는 냉장고에 오래된 반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나물인가까지 아셨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저는 조금씩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어머니께 전화통화로 혼나기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이웃집 아주머니가 시루떡을 해서 저희 집에 가지고 오셨어요. 떡을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많아서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때 시아버지가 시루떡을 무척 좋아하신다는 게 생각이 났고 어차피 저나 남편이나 떡을 안 좋아하니 시아버지가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괜히 멀쩡한 떡을 버리기도 아까웠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아주 기막힌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시루떡이 제겐 행운의 떡이에요. 저는 떡 한 접시를 조심히 포장해가지고 운전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겨우 차로 10여 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떡이 따끈따끈할 정도였죠. 저는 떡을 가지고 올라가서 정말 그걸 놓고만 올 생각으로 올라갔죠. 시댁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너 지금 어쩐 일 있니? 네? 저희 옆집에서 떡을 가져다 주셨는데 아버님이 떡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안에 저를 들어오라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들어오라고 하셔도 제가 거절하고 가고 싶기는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현관을 봤더니 어딘가 익숙한 신발이 보였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뭔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사모님, 여기 이 냄비 어디다 놓을까요? 아줌마. 나중에 내가 얘기할게요. 잠시만. 예. 전 그 두 가지를 목격하고 저희 집에 오는 파출부 아주머니가 시댁에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전 그 순간 너무 놀랐지만 본능적으로 최대한 못 알아낸 척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웃으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했죠. 그럼 어머님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전 이만 가볼게요. 청소 중이신가 봐요. 그래. 얼른 가봐라. 지금 주방 청소 중이라. 네, 어머님.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나왔죠. 나와서 제 차 안에 앉아있는데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를 않았어요. 그동안 이상할 정도로 저희 집 사정을 시어머니가 잘 아시더니만 파출부 여사님이 시댁에도 가고 있는 거였어요. 어쩐지 정말 너무 자세하게 아시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만약 파출부 여사님이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저 역시 파출부 여사님과 친하게 지내야겠더라고요.
오히려 친하게 지내서 시댁 사정을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파출부 여사님이 오셨을 때 저는 캡슐 커피를 내려서 우유까지 타고 사다 둔 조각 케이크를 꺼내서 드리면서 같이 즐거운 티타임을 즐겼습니다. 여사님은 이런 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본다면서 정말 즐겁게 드시더라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비스켓하고 쿠키도 꺼내드렸죠. 아니 여사님, 그런데 혹시 저희 시댁에도 일 나가세요? 저는 말을 돌리지 않고 곧장 여쭤봤어요. 여사님은 순간 목이 막힌 듯 컥컥대시더니 커피를 한 모금 드시고서는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희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으니 뭔가 찔리기야 하셨겠죠. 저는 괜찮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 여사님, 저희 시어머니하고도 친하셨구나. 아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좀 인색하셔서 일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아, 세댁. 사모님이 그런 면이 있으시긴 하셔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여사님은 동감한다는 듯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시어머니 행태야 뻔하거든요. 분명히 돈 주고 사람 쓴다고 절대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커피 한 잔, 물 한 잔도 인색하게 굴었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흉을 보면서 여사님과 친근하게 대화를 했고 여사님도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점차 아주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그 사모님이 좀 너무하시더라고요. 내 일 시간이 끝나야 간신히 주스 한 잔이나 물 한 잔 주시는 거야. 내 일 시간 동안은 쉬는 시간 10분도 아깝다는 거지. 아휴, 참. 내가 아무리 고용된 사람이라도 해도 그렇지. 얼마나 야박한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저번에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목말라서 잠깐 물 한 잔을 먹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내 시급이 얼만지 아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두드려대는데 참 기도 안 차서 내가 아주 앞치마 벗고 나오려다가 겨우 참았다니까요. 그렇죠. 평상시엔 항상 그러세요. 며느리인 저한테도 그러시는걸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시는지. 전 가계부도 써갔는걸요. 검사까지 받고요. 아유, 그런 양반 며느리로 어떻게 사는 거야? 아유, 세댁 정말 안 됐다. 그런 저희 집 사정을 시어머니께 일러 바친 건 다름 아닌 파출부 여사님이었지만 저는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시어머니와 시댁 사정을 은근슬쩍 물어보았고 여사님은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지 잘 살긴 하는데 살림살이가 다 낡아 빠졌어. 그리고 음식도 항상 해먹는 것만 해먹나 봐. 냉장고 반찬이 맨날 똑같더라고. 어머 그렇구나.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는 맨날 새 반찬 새국 해놓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데 아유 정말 시어머니들이란. 거기다가 그 집 사모님 친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요새 아주 시름시름 말도 아니더구만. 가끔 전화하다가 끙끙 앓고 그래. 어머 왜요? 무슨 남동생이 있는 모양이지? 그 남동생한테 대출을 내서 돈을 줬다나 봐. 내가 물어보니까 사업 때문이라는데 어지간히 속이 타는지 세상에 나한테까지도 돈 빌려줄 수 없냐고 하더라고. 내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남동생분한테 또 자기 명의로 대출을 내서 돈을 빌려줄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예상외의 사건을 알게 되어서 놀랐지만 한편으론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이 비밀의 무게가 꽤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출부 여사님하고 말하면서 그냥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지 그것만 알고 싶을 뿐이지 이런 일까지 알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걸 알면 시아버지가 정말 이혼한다고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는 남편이 퇴근할 때를 기다려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과연 느긋하고 태평한 남편도 이 일에는 심각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또? 대체 무슨 생각이지? 외삼촌 진짜 지금 사업 몇 번째 말아먹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또 대출해서 돈을 주시다니. 파출부 여사님이 한 말이라서 거의 정확할 거야. 자기가 좀 먼저 알아봐. 그러다가 아버님 아시면 정말 난리 나잖아. 그러게 말이야. 미치겠다 정말. 난 그냥 어머님이 살림 어떻게 하시나, 잘못하시는 거 없나 그 정도만 알고 싶었는데 이런 걸 알게 될 줄은 몰랐어. 골치 아파. 근데 자기는 이거 아버지한테 알릴 생각은 없어? 우리 아버지 알면 집안이 뒤집어질 텐데 어떻게 말해. 자기야말로 말할 생각 없어? 나? 저는 남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말한다면 이건 거창한 말로 복수가 될 것 같았어요. 지금껏 당한 일에 대한 시원한 사이다 복수. 하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까지 책임질 수 있을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두 분이 이혼이라도 하시게 된다면 시어머니의 원망이 모조리 저한테 날아들어올 텐데 이것저것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남편은 일단 피곤하니 잠에 청하자고 했고 저희는 일단 저희 선에서 시어머니 일을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락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 시댁에 남편과 함께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계시는 날이었죠. 저희는 시댁에 가서 식사나 한 끼 먹고 인사드리고 안부 여쭙고 오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잔소리 폭격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너무 못마땅하다는 듯이 제 얼굴을 보고서 싫은 투로 말을 꺼내셨고 계속해서 제 살림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죠.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이러실 정도였어요. 좀 밥이라도 먹고 난 다음에 말합시다. 세아가 지금 배 부푼 거 안 보여요? 임신했을 때는 잘 먹어야 돼. 이제 몇 달 지나면 곧 만삭되고 아기 커져가지고 몸 정말 많이 힘들어질 텐데. 힘들긴 뭐가 힘들답니까? 저는 저런 일을 3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을 낳았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새아가가 안 힘든 건 아니잖아. 시아버지 덕분에 위기는 넘겼지만 저는 속으로 울컥 분이 치솟더라고요. 저는 꾸역꾸역 밥을 먹었고 식구들의 식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혼자 다 했어요.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매몰차게 남편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버렸죠. 저도 남편 등을 밀면서 일단 나가 있으라고 했고요.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혔다가는 그 뒷감당을 제가 어쩌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둘째 아들이라 별로 예뻐도 안 했으면서 그런 남편이 제가 있는 상황에서 부엌 일을 하는 건 또 못 보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하는 상황에서 저는 뒷정리를 다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가 커피 타오고 과일 깎으라고 저한테 명령하시더군요. 저는 이를 꽉 물고 과일과 차를 대령했고 가족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혼자 과일을 깎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시어머니의 호령이 시작됐죠. 너는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제정신이니? 빨래를 매일 해야지 뭐 그걸 모았다가 해. 그리고 계절마다 커튼 빨래는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너희 친정에서는 안 가르쳐 주시든? 그게 어머님, 친정에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야? 너 결혼한 지 몇 년이니? 아무리 새 며느리라지만 너 이제 그거 핑계댈 때는 지났다?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거야? 어머님,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대꾸하지 마라. 어디서 말대꾸니?
너희 어머니가 널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가정교육 우는, 친정 우는, 엄마 우는 하는 소리에 복장이 터져 나가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몇 년이나 결혼 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게다가 저는 임신 중이었어요. 안 그런 척, 괜찮은 척을 해도 온몸이 예민하고 임신하지 않았을 때와는 몸 상태가 너무 달라서 감정이 죽 끓이듯 변덕을 부리고는 했죠.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불을 들이부으시니까 제가 제정신이기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말리려고 하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하시니까 말리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셨죠.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수아비로 보이니? 어쩜 저렇게 고약한 아이가 들어왔을까 우리 집에? 내가 너였으면 정말 바짝 엎드려서 어른들 말씀 따르면서 그대로 했을 거야. 넌 어쩜 애가 그러니? 저요? 글쎄요. 어머님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자기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보다는 낫다고요. 아무렴요. 제가 어머님보다는 훨씬 낫죠. 남편이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저도 눈이 돈 상태였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친정이며 저희 엄마며 가정교육 어쩌고 한 게 그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어디까지 참아야 하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최소한 저는 어머님처럼 대출 받아서 사업에 밀어넣어 주지는 않잖아요. 계속 망하는 남동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말이에요. 뭐라고?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남편도 물론이고요. 거실에 침묵이 감도는데 제 말소리만 들렸어요. 왜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대출도 해주고 보증은 안 서주셨어요? 집안 말아먹기 딱 좋으시겠던데요. 너 무슨 소리를... 제 말 틀린 곳 있나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저희 집 파출부 아주머니한테까지 돈까지 꺼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이야? 세아가 말이 정말이냐고? 아니에요. 내가 그럴 리가. 지난번에 한번 내가 뜨거운 맛을 봤는데. 세아가, 넌 왜 그런 말을 했냐? 저는 숨을 가라앉히면서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다 듣고 난 후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죠.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로 입을 가린 채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시어머니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곧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친정 남동생한테 주려고 억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대요. 다행히 대출금을 남동생한테 입금하기 전이었다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당장 은행으로 쫓아가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을 줘야 하라고 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보증까지 서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그 남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났기 때문에 아들같이 여긴다면서 어떻게 망하는 애를 그냥 두고 보냐고 엉엉 우셨다더군요. 그 덕분에 정말 시부모님이 이혼 위기까지 가셨는데 중간에 저희 아기가 태어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었죠. 우리 집 최초의 손녀였고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기한테 완전히 푹 빠지셔서 나중에 손녀한테 조부모가 다 늙은 나이에 이혼했다 이야기 들려주기 부끄럽다면서 이혼을 포기하셨어요. 그 덕분에 시어머니는 이혼을 안 당할 수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는 시댁에서 거의 말씀도 못하시고 눈치를 보면서 지내게 되었죠. 제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척 속 시원한 결말이기는 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